네, 안녕하세요. 최은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거 1박 아니죠? 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좀 거창합니다. 마을 협치 정치. 네. 왜 이렇게 주제를 잡았냐면, 본 주제가 협치인데, 마을과 협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협치 입구는 마을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협치는 인과 간의 협력을 말하죠. 근데 관과 협력할 민이 있는가? 민은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관과 협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과 협력할 민이 있느냐는 조직된 민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민은 어떻게 조직될까요? 네,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은 일상의 필요를 해결해야 되는데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이웃들과 해결하면서 연결됩니다. 조직이라기보다는 친해지고 이웃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웃관계, 이게 바로 마을이거든요. 이게 될 때 비로소 행정과 협업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해왔던 마을공동체 정책은 어쩌면 협치를 위한 민간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마을은 협치 입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치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협치해 봤죠? 그동안 동네에서, 지역에서 서울시하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고 회의도 해보고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해보시니까 할만 하시던가요? 잘 안 돼요. 네. 아마 열에 8-9은 힘들다 합니다. 힘들다. 그리고 협치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협치를 그만둘까요? 하면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여러분, 협치가 왜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협력이 힘든 겁니다. 협력이. 백지장도 맞으면 바로 찢어진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어른들이 절대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죠. 일이 안 되니까, 싸움만 나니까. 그리고 혼자 하면 진짜 끝냈을 일을 둘이 한다고 나서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둘이 의만 상해요. 이게 우리가 협력하면서 겪는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해요? 이 협력을 왜 할까요? 이 힘든 협력을. 같이 공생하려고요. 네. 협력을 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못해요. 협력이 아름다워서 협치하는 게 아니고요. 협력하지 않으면, 그 징글징글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징그러운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징글징글해요. 이 징글징글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비로소 협치에서 민간이 먹어줍니다. 왜? 협치의 당사자인 행정은요, 힘이 많아요. 돈도 많고요. 결정권을 행정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단히 조직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조직되어 있는지 아세요? 몰라도 실행할 정도로 조직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거는요, 대단히 훈련되고 조직 수준이 높지 않으면 못하는 조직력입니다. 몰라도 실행한다니까요? 알면 얼마나 실행 잘하겠어요? 이런 정도의 조직력을 갖는 게 행정입니다. 즉, 행정의 힘이 훨씬 커요. 다른 얘기를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겁니다. 협력 출발부터 민간의 힘은 열세예요. 그래서 이런 열세 상태에서 협력을 해서 제대로 성과가 나오려면 정치라고 하는 지렛대가 없이는 협치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사실 여러분들은 5년 동안 경험하신 거 아닐까요? 네.
정치 핵심은 뭔가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민간이 주인입니다. 관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일하라고 뽑은 일꾼이고 월급주는 우리 세금으로 월급주는 일꾼입니다. 근데 일꾼이 현실에서 협치에서는 주인 같은 착각이 생겨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죠. 이 운동장을 바로잡는 거는 주인이 주인답게 행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치와 정치는 정치가 되지 않으면 협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마을공동체 정책을 했지만 그동안 2년 넘게 협치라는 것을 정책으로 밀어붙였지만 성과도 있었지만 이 협치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면 이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치가 작동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얘기의 결론입니다.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집에 가도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예요. 솔직히 안 그래요? 뭐 몰라서 들어요 지금? 올해 와서 지금 뭐 재미난 얘기 있을까 보기는 왔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맨날 연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이걸 듣고 있을 시간 있어요? 그래도 밥값을 해야 되니까 60분 하려고 했는데 60분보다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질문까지 80분이라고 했는데 질문까지 60분으로 한번 주파를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할 얘기는 다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주최 측에서 네, 다 아시는 얘기 제가 과거를 한번 회고해 보겠습니다. 마을 정책이 5년 반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생태계 되게 세게 되게 크게 그림을 그려서 이거 당선되고 그 다음 날인가 기자회견 하시면서 PT를 하셨더라고요. 걱정 많았죠. 행정이 주도할 것 아니냐. 천만 대도시에서 정부가 나서서 마을 만들어진 사례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도 없습니다. 이걸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많았죠. 관주도가 되면 안 하니만 못할 텐데 이 걱정을 6개월 동안 하고 이 걱정 내와 시장님과 단판 짓듯이 3번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민주도로 하자. 관주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점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행정이 말을 하겠다는 거는 탑다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과는요, 바텀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왜? 이거요,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그림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시지만, 그분의 부친이 대통령 하실 때 이미 다 하신 정책입니다. 1970년대 국가가 주도해서 마을 정책을 편 대표적인 정책이 뭐예요? 새마을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관주도의 탑다운 마을 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아프리카로 수출되고 있는 건 아시죠?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 아프리카입니까? OECD 국가입니다. 이 방식은 안 됩니다. 그죠? 네. 그죠? 근데 이걸 왜 수용할까요?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출신이면서 이걸 왜 하려고 그럴까요? 이것의 폐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걸 왜 하겠다 그럴까요? 시장 때보다 마음이 바뀝니까? 왜 이걸 하려고 그러죠? 시민사회 이걸 왜 수용했죠?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가진 게. 여러분, 시민단체가 상근자가 있는 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상근자 한 사람 이상이라도 갖고 있는 단체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0%. 70%는 상근자가 없어요. 왜? 월급은 못 주니까. 그럼 그 상근자, 꼴랑 한두 명이 있는데, 참여연대 있는데 빼고요. 그건 예외적이고. 그 사람들이 월급이 얼마입니까? 꿈에 100만 원 된 지 몇 년 안 됩니다. 100만 원만 좀 받아갔으면, 꿈에 100만 원 넘은 지 몇 년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은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별로 안 틀립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물가가 올랐어요. 네. 게다가 일제시대 때는요, 최부자라고 있었어요. 네. 가끔 뭉태기로 몰래 만주로 보내주면은, 그거 받아서 우리 독립투사들이 군자금으로 쓰고, 독립운동에 썼어요. 그런 최부자가 없어요, 요새는. 네? 자원조달 능력이 너무 없어서, 받자. 어차피 우리 세금인데. 대신 부작용이 있을 거다. 우리가 동네에서 우리 스스로 재미있게 하던 것보다는 순도가 무척 떨어질 거다. 순도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관의 돈을 받는 순간 독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나라 돈이 약이냐 독이냐 논쟁은 이미 끝난 거 아시죠? 독입니다, 독. 내 세상의 모든 약은 다 독입니다. 독성이 없으면 약이 안 돼요. 차나 우려 마시는 거지. 그 독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그 독을 쓰면 안 돼요. 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순도도 떨어지고 독성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데 이걸 받기로 한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어서. 그래서 이 정책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서울시와 사업에서 겪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다운 체계를 갖춥니다. 조례 만들고 조직 만들고 예산 만들고 요거 만든 게 그래도 좀 잘하는 거예요. 행정이 직접 정책하면은 행정 편의들하고 보고 마을에 대해서 행정은 전혀 모른다는 걸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마을에서 오랫동안 풀뿌리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하면 좀 낫겠다. 이거 합의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을주가 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내가 해볼게 다 손들고 와서 시작을 한 겁니다. 8개월 준비를 했죠. 돈 한 푼도 못 받고 자기 돈 내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 동안 13만 명 정도가 버튼업 했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건 좀 풍경을 해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12만 7천 명이 참여를 했대요. 모임으로 따지면 4,500개 주민 모임이 참여를 했대요. 인구수로 따져보면 한 1.5%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닷물의 염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인지? 4% 정도. 4%이기 때문에 그 건강성을 유지한대요. 그게 1.5%예요. 이게 4%만 가면 아마 서울에 뒤집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매핑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매핑을 자주 사용하는데 뭐 보신 분이라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금천구에 사업에 참여한 분을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다 쳐넣어봤습니다. 세 사람 이상인 건 아시겠죠? 12년 탈락 선정, 13년 탈락 선정. 씨앗은 마을 센터 사업이고요. 실국에서 한 사업이에요. 네. 그죠? 탈락한 사람들 재수 3수하면 대체로 다시 당첨이 됩니다. 실수까지 한 사람들 의지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엉겨 있는 게 보이죠? 제가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좌상단을 이렇게 엉겨 있는 게 보입니다. 이 6개의 그룹이 각자 다른 그룹입니다. 서로 모릅니다. 아래쪽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연결하고 있는 거 보이죠? 신민영, 소연자, 권진현 씨. 이거요, 마을센터에서 심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희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저걸 우리가 연결망 조직이론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오지라퍼라고. 이분들이 대체로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역할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엄마들이 잘하십니다. 왜 그래요? 신랑하고 한 10년 살아봐요. 동네 어떤 진상이 와도 다 소통이 돼요. 그 정도로 소통의 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이런 관계망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저희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금천구에서 이렇게 엉기는 현상을 발견하고 야 진짜 이거 100만원, 200만원 탑다운 한 거거든요. 몇 천만원 한 게 아니에요.
100만 원, 200만 원 꼴랑 요거 탑다운 시켜놓고 버팀목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 전역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는 집 주소를 다 쳐놓았어요. 이런 관계만이 나타나. 이게요, 서울시 전역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알마을 우마을이죠? 요 몇 일곱 명의 오지라퍼들이 다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밀도가 높아요. 물론 이게 마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을로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마을로 성장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마을의 유전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마을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4, 5년 동안 탑다운 했더니 버텀업으로 마을이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기대가 되는 마을의 씨앗이 서울시 전역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아, 탑다운 하니까 버텀업 될지도 모르겠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여성이 60%고요. 청년이 절반이 나는데 깜짝 놀라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물론 청년이 39세까지라는 건 유의하셔야 돼요. 더 재밌는 거는 50대, 60대가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죠. 이 50대, 60대가 이렇게 뭉쳐있는 곳이요, 대한민국에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곳이 어디예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말고는 50대, 60대가 엉겨있는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마을에서 50대, 60대가 서식하더라.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났거든요. 직장에서. 쫓겨나서 40대부터 쫓겨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슬금슬금 관계를 맺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즉 마을은 다양한 세대가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은요, 청소년 정책, 문화 정책, 교육 정책, 마을 정책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을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분과 정책이 아니고 모든 분과 정책이 융합되는 하나의 그릇과도 같은 융합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책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과라는 걸 만들어서 분과 정책처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융합적인 그릇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칸막이 문제가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여성, 문화, 복지, 사회, 경제가 다 통틀어 있는데 그걸 칸막이에서 정책을 내리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마을에서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요. 이거 넘어서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걸 협치라고 합니다. 협치 중에서 민민협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민과 관의 협력을 협치라고 그러지만 이게 제대로 되려면 민과 민의 협력이 되지 않으면 민과 관의 협력이 안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과 협력하기 민은 개인일 때는 절대 협력이 안 됩니다. 조직되어야만 협력이 됩니다. 근데 그 조직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민간 내부의 칸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내부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민관의 협력도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관 협력이라고 쓰고 여러분은 뭐라고 읽어요? 민협력을 읽어야 됩니다. 민간 내부의 협력은 행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행정은 민간끼리 협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네가 한 일이죠. 그것도 그렇고요. 세지면 불편합니다. 민간 협력하면 행정이 관리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공무원 되보면 아마 바로 느낄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행정이 민간을 관리하는 가장 중심적인 방식이 뭐예요? 분할 통치예요. 나눠서 따로따로 대응하는 거예요. 분해시켜야 돼요. 그래야 관리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행정의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건 행정의 생리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에 맞대응하려면 행정보고 그러지 마라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조직에 몰리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민간이 뭉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의 핵심은 민민협력이다.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이제 진짜 다 한 겁니다. 진짜 가도 됩니다. 이제. 터진 입이니까 좀 더 하고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고요. 이런 게 있나. 여러분이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가져다 쓰시면 될 정도 같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마을 정책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 점이 3인 이상의 주민 모임들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미 면 단위로 엉기고 있는 주민 모임들입니다. 이게 3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거 보셨죠?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아까 제가 4,500개라고 그랬죠. 4,500개의 주민 모임이 등장했고 이들이 서로 면 단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좀 성긴 배가 보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생긴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있네라는 겁니다. 여기도 있네. 강남이라고 다 잘 살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 더 힘듭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이 더 심합니다. 여기는 왜 그럴까요? 한번 토론 주제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치 입구로서의 마을 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을에 씨앗은 뿌려졌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면 마을이 될 거다. 즉 버텀업 방식의 마을이 형성될 거다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협치도 해야 되고 그 협치가 제대로 되려면 정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내년 지방선거죠. 아마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가 4년마다 돌아오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6년간의 마을 정책과 협치 정책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뛰겠습니다. 협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 개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협치를 했죠. 복지국가의 꿈이 바로 협치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즉 여름에서 무덤까지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생활상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해 줄게요. 이게 복지국가입니다. 국가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환상적인 꿈이었죠. 아, 유럽 국가쯤 되니까 저러는구나.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국가가 다 해결해 주려면은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정은 세금으로. 세금이 안 거쳐요. 왜? 불황이 오니까. 불황이 오니까. 그래서 복지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주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은 국가 재정이 줄어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TV 가면 970원밖에 안 합니다. 꼭 보십시오. 나 다니엘 블레이크야 라고 담벼락에 지 이름을 쓰고 화장실에서 죽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왜 죽는가? 아, 예. 아, 스포. 이 정도 스포 아니에요. 왜? 그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이요 엄청나기 때문에 전혀 스포 아닙니다. 아, 그 생각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더 결정적인 문제는요, 돈이 부족한 걸 부터 치겠는데 그나마 국가가 하는 복지 서비스가 후진 거예요.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 소리 뻥 쳤는데 너무 후진 거야. 왜 그래요? 국민들이 느끼는 요구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수준이 높고 민감해요. 근데 그 무딘의 행정조직이 아주 센스티브하게 대응 잘 못하는 거예요. 행정조직이 그렇지 않겠어요? 국민이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주면 고마워할 줄 알고 주는 대로 먹어라 이런 태도 아니에요?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 보시면 압니다. 행정 시스템은 좀 그렇게 무뎌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걷다가 재정까지 주니까 네가 가능한 걸 증명해. 그러면 좀 줄지 말지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안 받고 말지. 애들도 그래요? 낙인 효과가 그러죠. 그래서 방과후실 안 가요. 쪽팔리다고. 애들도 그래. 애들도. 이미 복지는 존엄의 시대인데
스스로 모멸감을 요구하면서 복지 서비스를 찔끔 주겠다는 거예요. 안 바꾸면. 이 복지국가 신화가 이렇게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작은 정부 얘기가 나와요. 작은 정부. 다운 사이징 하자. 국가 무능한 너네들 돈 많이 가지고 뭐 하는 척 하는데 오히려 낭비다. 그거 다 어디로 아웃소싱해라? 시장으로, 민간으로 아웃소싱해라. 왜? 민간은 이런 거를 경쟁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해결하라. 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나봐라는 결론이 나왔다. 공공요금이 오르고 맙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요, 이윤이 안 나는데 시민을 위해서 요금을 싸게 할 이유가 있어요, 적자라면서?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된 얘기가 안 돼요. 다시 관리 시스템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거버넌스가. 거버넌스가 뭐냐면요, 아쉬운 사람이 네가 뭘 아쉬운지 네가 직접 얘기해봐. 난 이게 힘들고 이게 아쉽고 이럴 때 요만큼 요런 방식으로 나한테 서비스를 주면 내가 만족도가 높겠어. 뻔한 다리 긁지 좀 말고 내가 이거 달랬니 언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주고서 생색내지 말고 내가 달랠 때 원하는 거 제대로 좀 줘.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그 얘기 다 받아 적어요. 그 얘기대로 정책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해요. 누가요? 국민이 직접 실행해요. 평가는요, 실행한 사람이 하는 거죠. 즉, 정책의 기획과 실행과 평가를 주민 주체가 직접 다 참여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엄한 다리 긁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해도 공무원 탓하지 않아요. 왜? 내가 참여해서 한 거거든. 학습이에요. 아, 그때 네 말 들을 걸. 아, 그때 김 국장이 뭐라고 한 거 얘기 들을 걸. 공무원 하는 얘기 뻔하지 싶어서 무시했는데 지내고 보니까 김 국장 얘기가 맞네? 공무원 얘기도 새겨 들을 게 있네? 라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력이 이제 다른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있을 때 실패는요, 시행착오고 그건 학습이 됩니다. 신뢰가 없는 실패는요, 책임 떠넘기기의 이유가 됩니다. 협력을 깨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협치에서 핵심은 신뢰예요. 협력하기 전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즉 신뢰적 기반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신뢰 기반 없이 협력하면 아까 뭐라고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우리만 상한다. 여러분들 공무원들하고 협력하려고 공무원들을 신뢰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공무원들은 딴 자리에서 민간과 협력하려고 민간 어떤 생각하는지, 민간을 신뢰하려고 민간의 생리에 대해서 딴 장소에서 학습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마 만났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학습됐는지. 몇 얘기만 더 할게요. 몇 시에 끝내요? 3시에 끝나요. 4시요? 시간 많네요. 아까 제가 시장으로 아웃소싱했다.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잘 아시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철학 기조가 80년대 글로벌하게 다 휩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처와 레이건이 영미 쪽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죠. 그게 슬금슬금 파탄이 생깁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의론을 한 유명한 학자가 누구죠? 정의론. 누구라고요? 샌달. 샌달 생각이 안 나요. 샌달. 이 사람의 정의로 바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보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버넌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주의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주의가 샌들의 공동체주의거든요. 이 신자유주의를 평가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곧 거버넌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신자유주의가 행정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이거를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적 행정원리가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행정학 책에 써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시민을 고객으로 봅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통치 대상이 아니고요.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고객이래요. 소비자가 왕이잖아요. 즉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뭘 원하는지 귀담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 뜻 입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민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그죠? 이미 세수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이 들어설 때는 이미 가성비가 핵심 과제예요. 돈은 없고 소비자가 왕인 그 왕인 고객에게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투입은 없는데 아웃풋은 극대화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 성과를 내려고 해요? 경쟁적 방식으로 한다. 누가 잘하나. 잘하는 놈 한 놈한테 몰빵해서 몰아준다. 그래야 이 가성비가 도달한다. 이게 시장 방식입니다. 승자 독식 시스템.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요구해요? 넌 기업가야. 기업가처럼 가성비를 높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공공정책을 짜야 돼. 지금 서울시 모든 공무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서울시 공무원 평가 시스템이 신공공관리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평가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 평가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파탄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려고 해요? 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시민을 뭘로 봅니까? 주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고객이 아니고. 즉, 정책의 소비자. 주문대로 받으면서 고마워해야 할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정책의 생산자라는 거예요. 정책의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민간은 코프로듀서, 공동 생산자라는 개념을 씁니다. 함께 정책을 생산하는 주체입니다. 좋은 얘기죠? 근데 여기 에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책 생산자가 서울시에는 몇 명입니까? 1000만 명입니다. 생각이 비슷합니까? 천양지천입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1000만 명이 다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정책 합의를 보죠?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죠? 집행을 어떻게 하죠?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요, 공무원들에게 네가 나대지 마라. 안 그래도 나댈 주인이 1000만이다. 너까지 나대면 골치 아파. 너는 뭐 해라? 조종자 역할. 그리고 참여 안 하는 분, 삐진 분들, 어차피 안 될 거야 포기한 분들을 열심히 초대해라.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환기시키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일러주고 주인으로서 주인으로 할만하네 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을 갖도록 촉진해라. 공무원의 역할은 이거다 라고 공무원의 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업의 윤리가 뭐가 돼요? 민주주의가 윤리가 되는 겁니다. 가성비 높이는 게 윤리가 아니고요.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니고요. 민주성이 중요한 정책 윤리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마을에서 많이 느끼죠? 몇몇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게 되게 좋지 가자 확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이 겪었죠? 산자였다가 가보면 깃발만 나오겠죠. 똑같아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심지어는 어때요? 잘났다. 니 잘났다. 솔직히 나대는 사람 재수 없어요. 마을은 어떻게 움직여요? 자기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10명이 모으면 10명이 다 자기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배합하는 거예요. 누구 의견이 너는 후지니까 배제가 아니고요. 그 10사람의 의견을 잘 배열해야 돼요. 그래야 그 10사람이 다 함께 가요. 함께 가야 그 일이 될뚱말뚱이에요. 의견이 다르다. 의견이 후지다고 배제하는 순간 그건 일이 안 돼요. 뒤에 딴소리만 나와요. 그래 잘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마을은 이미 협업 방식이 몸에 배인 곳이에요. 그래서 마을이 협치 문화가 가장 잘 발달해요. 이미 여러분이 익숙하고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기억해요?
지지고 볶는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그 징글징글한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이거를 공무원들이 잘 하겠어요, 여러분?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데 이거 하겠어요? 여기서 일이 가는 거 가능하겠어요? 아무하죠. 여기에 익숙한 사람은요 이거 보고요,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일 되겠니? 말만 하다 끝날 거다. 시민은 맨날 말만 해, 책임 안 주고 실행은 안 해. 국장은 빨리 성과 내려가고 난리인데 그냥 나라도 혼자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 왜 불렀어? 니들이 결정할 거면? 참여라 그래놓고 동원한 거잖아. 다시 부르지 마. 이렇게 협치야? 싫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왜 그래요? 이런 마인드와 이런 마인드는 천양지차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대다수는 여기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일로 유도하려면 어떻게 간지럼을 태우고, 어떻게 등을 밀어줘야 되고, 이 국리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게 되려면 여러분이 개인으로 분해돼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융합해야 비로소 공무원은 약간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경청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 못돼서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조직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옮겨낼까가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했죠. 이게 다 뭡니까?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오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협치 친화적 정책을 다 얘기합니다. 시민이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쳐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 협치를 뭐라고 이해해요? 민원 덩어리로 이해해요. 한두 명은 또 죽겠는데요. 때려와요, 때려왔으면 생각이 일치돼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다 달라요. 공무원 입장에서 환장하는 것입니다. 회의 날짜 잡다가 이렇게 다 날려버려요. 누가 사람 초대 안 하잖아요? 얼마나 화를 내는 줄 알아요? 나 빼고 일해나 보자. 공무원은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이 간극을.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참여라고 했는데 경험하고 나니까 동원된 것 같은 이 느낌, 이 찝찝한 느낌, 그렇다고 돈을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꼴랑 몇백 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생생한 지들도 안 해는 것 같고 귀찮게 하고, 협력한다고 포음은 잡고 결론은 지들이 다 내고, 이거 참여라고 했는데 가보니 동원된 듯한 이 더러운 기분, 왜일까요? 원인이 뭘까요? 공무원이 못돼서? 제가 공무원이 못돼서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역설을 했고, 시장이 후져서 서울시장만큼 협치 강조한 시장 없어요. 뭐의 문제예요? 저는 권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참여해야 돼요. 막 동원이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은요, 참여하지 말라 그래도 참여합니다. 공무원들은 절대 민간에게 권한을 주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책임은 공무원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사고가 나거나 성과가 안 나오거나 의회 가서 설명을 하고 국장님한테 설명하고 승진 때 국장님한테 금평 받아야 되는데 성과가 뭐냐 묻고 이러면은 책임은 공무원이 돼요. 여러분이 책임질 방법 있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아니 말고잖아요. 아 그날 아무 사업 안 해. 우리끼리 할래. 이런 말은 땡이야.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권한을 넘기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두려워요. 이거 어떡하죠? 권한이 있어야 협치가 되는데
공무원은 권한 줄 수가 없대.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정치입니다. 정치가 뭡니까? 4년에 한 번씩 내 권한을 행사하죠. 행사하는 순간 나의 모든 권한은 내 대리장에 다 넘어갑니다. 행사하는 순간 포기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대의제 민주주의는 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순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행사했는데 포기가 안 되게 하려면 일상적으로 내가 권한이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치입니다. 일상적으로 주권자의 시민의 주민의 의사결정 권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하면 공무원도 법에 정해져 있으니 알고 시민이 하셔야죠. 책임 우리 안 지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공무원을 넘피시켜주지 않는 한 절대 권한을 민간에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선거 때 넘긴 그 권한을 다시 받으려면 제도가 해야 돼요. 권한을. 그게 협치 조례고, 협치 제도고, 협치 예산이고, 별의별 얘기를 다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예,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촛불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정쇄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적폐청산과 국정쇄신의 목표가 뭘까요? 저는 정치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치가 혁신되지 않으면 적폐는 또 반복될 거예요.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치가 혁신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목표는 정치 혁신에 다 있어야 한다. 다른 표현을 하면요, 적폐청산과 국정쇄신이 되려면은요, 정치 혁신이 되지 않으면 이 목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적폐로부터 이익을 받았던 기득권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건 이념의 문제이잖아요. 생존이고 기득권입니다. 뺏기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못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덜하답니다. 못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충이 있는 사람. 중산층들이 제일 불안이 심합니다. 더 떨어질까 봐. 있는 사람은 떨어질 염려가 없어서 별 걱정 안 하고요.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하는데, 조금 있는 사람, 좀 맛을 본 사람, 먹어본 사람이 못 먹을까봐 제일 두려워한대요. 즉, 적폐청산과 국정쇄신이라고 하는 과제는 정치혁신이 수단이 되어야 하고요. 정치혁신이 또 목표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혁신이 뭐냐고. 아까 제가 주권자의 주인이 통제하는 정치가 바로 정치혁신의 내용이죠. 근데요, 이거는 우리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책에서 어떤 교수가 써서 뺏겨온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대의적인 민주 시스템으로는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87년 체제가 최순실까지 온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나라 인구가 뭐 5만도 아니고 5천만 인구가. 대의지 않은 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4년 권한 행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도 일상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바로 참여적 민주 정치라고 한답니다. 내용으로는요, 직접민주제와 협치죠. 직접민주제는 뭐예요? 대의를 다 맡겨두는 게 아니라요, 잘 못하면 끌어내리는 겁니다. 소환. 그리고 헌법, 법률 발의, 왜 국회의원만 해요?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게 해놔. 스위스처럼. 요건을 확 낮춰라. 이게 직접민주주의죠. 협치는 일상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로막는 게 있어요. 바로 중앙집권이 가로막아요.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다 쏠려 있다 보니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공공의 과정은 대단히 복잡한데 중앙이라고 하는 단일화된 조직에서요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무능. 그 현대 정부의 특징이에요. 공공 과정이 무능한 거. 공무원들이 평생 고시 공부해가지고 중앙에서 펜대 돌리고 현장 모르고 현장이라는 게요 동네마다 다 다른데 중앙에서 이걸 어떻게 일반화하냐고요. 그러니까 딱 맞춤형 정책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근데 무능한 집단에게 계속 권한을 주면 어떻게 돼요? 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보인다 그러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권한을 계속 가지고 있어. 여기서 부패가 나오는 거니까. 그 최절정이 최순실 사건. 그럼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중앙집권적 권력 시스템을 허용한 게 뭐예요? 아니, 이거를 창출한 게 뭐예요? 정치제도예요. 어떤 정치제도? 기득권적인 독점 정치 체제 때문에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가 온전됐다라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대요. 얘가 이걸 강화시키고요. 얘가 이것도 강화시킨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죠?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들어가는 사람 관련 거다 여기서 맴돌고 있는 거 아시죠? 권력이 이 안에서 돌고 돌아요. 밑으로 안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올 때는 꼴랑 200만 원 내려오면서 손이 이만큼 내려 그러잖아요. 여기다 몰려있는 거예요. 이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는 게 뭐예요? 분권이에요.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그죠? 그래야 그 현장에 맞는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져요. 이게 분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으로 가겠다. 김부겸 장관이 자치사무, 자치조직, 자치재정을 실행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방세 국세 8대1을 6대4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요, 재량 예산이 배로 느는 겁니다. 2에서 4로. 배로 느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정 재량이 내년에 생깁니다. 누가 자치단체장이 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돈이 어떻게 쓰이냐는 천연지차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즘 승자 독식 정치체제 바꿔야 된다. 국민으로부터 10% 투표를 했으면 의석도 10% 돼야지. 이거 안 되잖아요. 모든 선거에 사표 심리가 작동을 해가지고요. 소수 정치인들은 의석 하나를 못 갖습니다. 1, 2등만 뽑습니다. 승자 독식 시스템. 3, 4등은요, 대단히 아쉽고 우리 사회에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3등이라는 이유로 배제됩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정치적 발전이 더딘 거고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의 아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 주체가 등장을 못하니까 이걸 등장시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득표 수대로 의석을 갖게 하면 거대 정당 독점적인 양당 구조로 안 될 거다. 이미 다당제잖아요. 여야가 다 분리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협력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의석이 10개밖에 안 되지만 150석 가진 사람이 과반수를 넘기려고 10석을 끌어들여야 돼. 어떻게 끌어들여요? 너네가 제일 주장하는 게 뭐야? 우리 중소상인 좀 잘 해줘. 딴 거 없어? 우리 이것만 해결되면 돼. 알았어. 그 정도 우리가 받아주지. 대신 우리가 하려는 거다 찬성해야 돼? 알았어.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수자의 정치 의제가 거대 정당에 들어와서 입법으로 가결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후미준 곳의 정치 의제가 현실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당제하의 연정형 권력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하게 잘 사는 나라 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 분권이요, 중앙정부에서 광역에서 기초정부로 넘어가면 뭐합니까? 결국 한 번 더 분권해야 돼요. 어디로요? 주민. 민간으로 다시 한번 권한이 넘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주민이 살고 있는 삶의 장소인 근린, 동네, 마을에서 주민의 정치적 힘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분권은 자치단체장 권력 나누는 노름으로 끝납니다. 어떤 단체장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주민이 권한을 가져야 돼요. 권한에 개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권한을 만드는 정치 과정에 주민이 주인으로 등장해서 목소리를 내야 먹어줘요. 그 모든 것은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을 정책을 한 이유는 바로 이거를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강화. 이 연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60초에다 끝내려고 싶거든요. 자, 한 세 분 정도 질의응답이나 또 듣고 싶은 거 받겠는데요. 한 분 한 분 답변한 게 아니라 세 분 정도 저 질문을 모아서 좀 메모해 주셨다가 한꺼번에 답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또는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있는 거 있으십니까? 민간 과정인데 공무원 과정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예. 협치를 잘은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협치라는 게 이제 주민이 들었을 때 주민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주민 주도 사업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과연 주민이 잘 받아들이는 의미가 그것도 저는 한편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주민이 잘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주민 주도적으로 하는 게 협치다. 근데 이게 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지. 예.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뿐이죠. 네. 쉽지 않고, 그건 자기 바빠서 쉽지 않기도 하고요. 네. 그냥 공무원은 정보도 많고 줄 수도 있고요. 자기네들이 유기적으로 착착착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바쁜 우리 주민들은요.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안 되는 일이 10가지를 바로 돼요. 그것도요,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심지어는 아주 친절하게. 재수없죠, 진짜. 이 일을 안 되게 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공무원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을 역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공무원입니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러면은 스스로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나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시장이 시킬 때입니다. 조직사회 시킬 때 몰라도 합니다. 하다가 알기도 하면 더 잘합니다. 근데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생기죠? 선진사례와 제도. 내가 해도 안 다친다라고 하는 제도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두 번째,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성공 사례가 있으면 공무원은 뛰어들어요. 불나방처럼. 왜? 이거 녹음할 거죠. 공무원은 불안이 주기 전에 승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요,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직업인입니다.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평가받고 승진으로 반영되는 게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가 스스로 동기부여될 수 있는 요인이 뭘까를 우리가 찾아서 협력하고,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는 안 움직여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인사권자가 명령해줘요. 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마주쳐요. 그래서 힘도 키우셔야 되고, 명령을 잘 내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정이 협치를 잘하려면 분권체제가 제도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개가 다 되어야 촛불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는 촛불의 필요 조건만 완수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은 정치 교체가 되어야 돼요. 정권 교체는 됐고, 우리 인의가 했고, 정치 교체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주권자니까. 그래야 촛불은 달성되는 거다. 좋은 대의자를 만드는 것이 협치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의자를 뽑을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더 좋은 대의자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시간을 아끼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만들어져 있고요. 민간에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조직되어 있고 전국에 350개의 시민지역사회 단체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개헌 전에 선거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안 된다. 그 선거법 개정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개혁 특위는 그 선거법 개정하는 일을 맡고 있고 거기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이런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곧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겠고 필요하면은 와서 좀 한번 강의해봐라 그러면은 강의 잘할 사람 제가 아니면 저라도 가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사실 빡빡한 말이죠? 네.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헌특위도 만들어졌어요. 법률이 아니라 헌법 수준의 큰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또 부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촛불 이후에 조금 있으면 1주년이죠. 이제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촛불이 하늘을 활짝 열어놨어요. 정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서. 요새는요, 우리 동네도요, 다 정치 얘기해요. 동네 가면 동네 주민들 다 정치 얘기해요. 정당 얘기하고. 이게 익숙해졌어요. 마을에서 원래 좀비하고 정당 얘기하면 금기잖아요. 의상할까봐.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정당 얘기하고. 정치 시대가 열렸다. 촛불이 열어준 이 하늘 마음고고 항상 가지 않습니다. 언제 다칠지 몰라요. 다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이거 해야 돼요. 3번.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주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면 되게 많이 잘했죠? 더 들어봐야죠. 그쵸? 재미없어요. 쓸데없네요. 네, 다시 한번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기운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요.